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면서도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 안은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가을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온 산을 붉게 물들이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풍요롭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가 층층이 쌓여 고풍스러운 멋을 자랑하는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최부자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최부자댁은 대대로 덕을 많이 쌓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을 구휼하니 그 명성이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 최부자댁에는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참하고 어진 며느리 소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본래 양반 가문의 규수였으나 집안이 기울어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최부자댁 외동아들과 혼례를 치러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혼인한 지 겨우 새해가 지나지 않아 남편이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산과부가 된 소영은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찾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모두 물리치고 늙은 시부모님을 모시며 이 집에 며느리로 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효심은 지극하여 시부모님의 손발이 되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모두 도맡아 처리하니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영의 하루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어 밤늦도록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정갈한 몸가짐으로 우물가에 가서 맑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돌아가신 남편의 명복을 빌며 시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어도 그녀의 기도는 멈추는 법이 없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정성스럽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기에 불을 지피고 아침 밥상을 준비했는데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최부자댁 며느리가 하루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부자댁의 안살림은 소영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집안 구석구석이 윤이 나고 반질반질했습니다. 장독대에는 해마다 담근 간장과 된장 항아리가 줄을 맞춰 서 있었고 광에는 잘 말린 곡식과 나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소영은 하인들을 부릴 때에도 결코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고 아랫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감싸주며 따뜻한 말로 타이르니 집안의 하인들. 역시 그녀를 안방마님처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알뜰하고 야무진 살림 솜씨 덕분에 최부자댁의 재산은 나날이 불어났고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 화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최부자댁에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잔잔하던 호수에 돌을 던진 듯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에 심술궂은 주름이 가득한 중년 여인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최부자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이름은 점순이라고 했습니다. 점순은 들어오자마자 마당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홍수로 집과 논밭을 모두 잃고 오갈 데가 없어 먼 친척인 최부자를 찾아왔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찌나 크고 억척스러운지 사랑채에 있던 최부자가 깜짝 놀라 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최부자는 점순의 딱한 사정을 듣고 차마 내치지 못하여 그녀를 집안에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행랑채에 방을 하나 내어주고 깨끗한 옷과 따뜻한 밥을 내어주며 당분간 편히 지내라고 일렀습니다. 소영 역시 시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점순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쳤을 점순을 위해 직접 따뜻한 물을 데워다 주고 입맛에 맞는 반찬을 골라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소영은 점순이 비록 먼 친척이지만 집안의 어른이라 생각하여 깍듯이 모셨으나
점순의 눈빛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순은 처음 며칠 동안은 최 부자와 소영의 눈치를 살피며 얌전하게 지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본래 욕심이 많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성미를 가진 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 댁에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넘쳐나는 곡식들을 보며 검은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데다 시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소영을 보며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점수는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한몫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골몰하며 밤낮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점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이 없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고 일어나서도 일손을 돕기는커녕 뒷짐을 지고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참견하기 일쑤였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는 국이 짜니 싱겁니 타박을 하거나 장독대를 열어보고는 장맛이 예전만 못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곁에 가서 괜한 트집을 잡아 호통을 치는 통에 하인들은 점순만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와 안방마님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순한 양처럼 행동하며 갖은 아양을 떨었으니 집안의 어른들은 점순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점순의 무례한 행동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태도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았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도리라고 배웠기에 점순이 아무리 짓궂게 굴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점순이 빨래가 덜 깨끗하다며 다시 하라고 던져주면 군말 없이 다시 빨래터로 향했고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면 밤을 새워 다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소영의 이런 착한 마음씨를 모르는지 점순의 기고만장함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고 그녀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하루는 소영이 안차에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점순이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과부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좋은 집에서 시부모 잘 만나 호강한다고 비꼬며 남편 잡아먹은 여자가 무슨 낯으로 이 집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가만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였는데 점순이 그 아픈 곳을 후벼 파니 소영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하인인 떡쇠네는 이런 점순의 행태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떡쇠네는 소영이 시집 오기 전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터라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소영을 친딸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순이 소영을 구박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지만 상전의 친척에게 함부로 대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태웠습니다. 떡쇠네는 틈날 때마다 소영을 불러 위로하며 저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니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소영은 그때마다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떡쇠네의 눈에는 소영의 그늘진 얼굴이 밟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점수는 소영을 몰아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소영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시부모 흉을 본다는 둥, 곡간 열쇠를 제멋대로 관리하여 곡식을 빼돌린다는 둥,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시어머니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믿지 않던 시어머니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점순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의 씨앗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게 싸늘해졌습니다. 소영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소영을 대하는 태도가 서먹해졌습니다. 소영은 영문을 몰라 답답했지만 자신이 부족하여 어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살림에 매진했습니다. 밤늦도록 다듬이질을 하며 옷감을 손질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메주를 띄우며 정성을 다했지만 한번 차가워진 집안의 공기는 좀처럼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다가 점순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점순은 소영을 보자마자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딴청을 피웠지만 소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은 눈빛에 소영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점순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남은 듯 했고 소영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은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비녀는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여 하인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점순이 슬그머니 나서며 며칠 전 소영이 장롱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넌지시 말을 흘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의심의 화살은 순식간에 소영에게로 쏠렸습니다. 소영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점순의 이간질에 마음이 돌아선 시어머니는 소영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마당에 멍하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수는 은비녀 사건을 계기로 더욱 대담하게 소영을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영이 만든 음식에 몰래 소금을 더 넣어 짜게 만들거나 소영이 손질해둔 옷감을 더럽혀 놓는 등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아무리 조심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최 부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자 최 부자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정황들이 자꾸만 소영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점수는 최 부자에게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 기운이 쇠했다는 둥, 죽은 남편을 잡아먹은 사주라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둥, 미신적인 이야기까지 끌어들여 최 부자의 불안감을 부채질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현명했던 최 부자도 계속되는 불행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영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곳은 오직 돌아가신 남편의 위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사당에 들어가 남편의 위패를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제발 꿈에라도 나타나 도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대답 없는 위패는 차갑게 식어 있을 뿐이었고 소영의 눈물은 마루 바닥을 적시며 얼룩져 갔습니다. 그녀의 야위어가는 어깨 위로 무거운 절망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떡쇠네가 은밀히 소영을 찾았습니다. 떡쇠네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지는 않는지 살핀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늦게 점순이 뒷간 근처 땅을 파고 무언가를 묻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번쩍이는 것이 비녀 같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단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당장이라도 땅을 파보고 싶었지만
떡쇠네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확실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만류했습니다. 소영은 떡쇠네의 조언을 받아들여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점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순은 여우처럼 교활하여 좀처럼 꼬리를 밟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영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더욱 교묘하게 소영을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했습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인들도 두 사람 사이의 기싸움에 숨을 죽이며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댁에 가장 큰 보물이라 할 수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옷가락지가 시어머니의 보석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집안의 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귀한 물건으로 시어머니는 다가오는 제삿날에 소영에게 이 가락지를 정식으로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점수는 이 사실을 알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옷가락지만 손에 넣는다면 소영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돈을 만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순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옷가락지를 향해 번득였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익숙한 몸놀림으로 보석함을 열었고 옷가락지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소영의 저고리 조각을 보석함 옆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이 평화로운 기와집에 닥쳐올 엄청난 파란을 예고하며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불안한 꿈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기도 전 최 부자댁의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안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단잠에 빠져있던 집안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던 소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텅 빈 보석함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 옆에는 소영의 저고리 자락에서 뜯겨나간 헝겊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을 보자마자 그 헝겊 조각을 집어던지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네가 감히 시애미의 눈을 속이고 도둑질을 했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영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부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인자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형상을 하고 하인들에게 당장 소영의 방을 샅샅이 뒤지라고 호령했습니다. 소영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흥분한 집안 사람들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점순이 슬그머니 나서며 설마하니 안방마님을 모시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겠냐며 짐짓 소영을 감싸는 척했으나 그녀의 눈은 표독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앞장서서 소영의 방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점수는 소영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꺼내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손을 써둔 이불장 깊숙한 곳을 뒤적거리더니 이내 옷가락지를 찾아내어 보란듯이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가락지가 있습니다. 점순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나온 옷가락지를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지만 눈앞에 드러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여 변명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소영의 방에서 나온 옷가락질을 받아들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친자식처럼 아꼈기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차라리 흉년이 들어 재산을 잃는 편이 낫지 집안의 기둥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최 부자는 소영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아꼈거늘 어찌 이런 폐륜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조상님 보일 면목이 없어 더는 너를 이 집에 둘 수가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 말은 곧 최종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소영은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 부자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어진 마당에 그녀의 눈물은 거짓된 영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그 옆에서 혀를 차며 증거가 나왔는데도 오리발을 내미는 꼴이 가관이라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배신감에 몸져누워 며느리의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어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소영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평소 소영을 따르던 떡쇠네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힘없는 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영은 쫓겨나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시부모님이 계신 안방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처지였지만 지난 세월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마저 잊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매정하게 소영을 밀어냈고 그녀는 홑겹의 무명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늘도 그녀의 슬픔을 아는지 잔뜩 흐려있던 하늘에서 기어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송이, 두 송이 흩날리던 눈이 순식간에 거센 눈보라로 변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와 소영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소영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탁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만 억울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으로 쫓겨난 소영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평소 소영의 성품을 알기에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최 부자 댁에서 도둑질을 하다 걸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아무도 선뜻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인심 좋기로 소문난 마을이었지만 서슬퍼런 최 부자의 눈밖에 난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소영은 익숙했던 마을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남이 되어버린 현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소영의 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졌고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어 얼굴을 따갑게 했습니다. 그녀는 산모퉁이를 돌아 인적이 드문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갈 곳이라고는 산 너머 친정뿐이었지만 쫓겨난 딸이 늙은 부모님께 무슨 낯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소영은 차라리 산속에서 얼어 죽어 이승의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있는 저승이 이승보다 따뜻할 것 같다는 슬픈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해는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의 성황당으로 향했습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성황당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의 소영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돌무더기 옆 낡은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대고 앉으니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함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온 것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났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소영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 보았습니다. 성황당 구석 거적대기가 덮인 곳 아래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거적을 들추자 그곳에는 넝마 같은 옷을 입은 남자가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마을을 떠돌던 거지 도령인 듯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리던 그 미치광이 거지 도령이 이 엄동설 안에 갈 곳이 없어 성황당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영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거지 도령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남자의 몸에는 멍 자국과 상처가 가득했고 다리 한쪽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쓰러진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영은 망설였습니다.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병든 거지까지 돌볼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만큼 그녀의 심성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소영이 남자의 어깨를 흔들며 불렀지만 남자는 가쁜 숨만 몰아쉴 뿐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자신이 입고 있던 겹저고리에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호치마만 입은 채 벗은 저고리를 거지 도령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혹겹의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자신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얼음장 같은 손으로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문질러 주었습니다. 소영은 주위를 둘러보며 불을 피울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성황당 구석에 누군가 치성을 들이고 남겨둔 마른 장작 몇 개비와 부싯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힘들게 불을 지폈습니다. 작은 불씨가 타닥거리며 타오르자 얼음장 같던 성황당 안에 미약하나마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에 비친 거지 도령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고 준수해 보였으나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소영은 치마폭을 찢어 눈을 녹인 물을 적셔 남자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성황당 밖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떨리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소영은 무서움과 추위 속에서도 꼿꼿이 앉아 거지 도령을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쫓겨난 목숨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소임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울함 대신 묘한 연민과 사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컸기에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지 도령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소영의 지극정성 덕분에 고비는 넘긴 듯 했습니다.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친 몸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깜박 잠이 들려는 찰나 거지 도령이 으으하며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나 아직 열기에 취해 몽롱해 보였습니다. 도령은 낯선 여인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지만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밤새 열이 심해 걱정했습니다.
소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령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물을 찾았습니다. 소영은 급히 눈을 녹인 물을 깨진 바가지에 담아 그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물을 마신 도령은 조금 기운을 차린 듯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우선 몸을 추스르는 것이 급하다고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오갔고 바깥의 눈보라 소리마저 잠시 잊게 만드는 따스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은 그쳤지만 온 세상은 하얀 설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영은 거지 도령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곳 성황당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가다 보면 발각될 것이고 그러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도령이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 산 중턱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사냥꾼들이 쓰다 버린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다고 그곳으로 가면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도령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령은 생각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아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어깨를 도령에게 빌려주고 눈 쌓인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걷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묘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남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여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산중턱에 이르니 과연 낡은 오두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그래도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성황당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소영은 도령을 오두막 안으로 들이고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누가 쓰다 버린 낡은 솥단지와 깨진 그릇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소영은 오두막을 대충 정리하고 불을 피운 뒤 치마 속에 감추어 두었던 비상식량인 말린 고구마 몇 개를 꺼냈습니다. 쫓겨날 때 떡쇠네가 몰래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구마를 불에 구워 도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네요. 우선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도령은 고구마를 받아들고 잠시 소영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어 큰 쪽을 소영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부인도 드시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그 한마디에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쫓겨난 후 처음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구마를 받아 들었고 두 사람은 타닥거리는 모닥불 앞에서 말없이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몸은 춥고 배고팠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따뜻해져 갔습니다. 거지 도령은 소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나 행동 거지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고 소영은 그가 예사로운 거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는 소영을 쫓아낸 뒤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점수는 의기양양하게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하인들을 호령했고 시어머니는 잃어버린 옷가락질을 되찾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점순이 부엌을 맡은 첫날부터 밥이 서리거나 타버리기 일쑤였고 장독대의 장맛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하인들은 점순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하나둘씩 꾀병을 부리며 일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이고 윤기가 사라지면서 최 부자댁의 가세는 서서히 기울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마을보다 훨씬 깊고 혹독했습니다. 낡은 오두막의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일쑤였고
아침이면 물동이의 물이 꽁꽁 얼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 추위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군부를 지폈고 오두막 주변에 널린 칡뿌리와 나무 껍질을 삶아 끼니를 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배는 고팠지만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거지 도령의 얼굴에는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깊게 패였던 볼살도 조금씩 차오르며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소영은 낮이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윗마을로 몰래 내려가 삭바느질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워낙 정갈하고 꼼꼼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기에 그녀가 쫓겨난 처지임을 알면서도 일감을 맡기는 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 품삯 외에도 쌀 한 되박이나 김치 한 포기를 몰래 찔러주기도 했습니다. 소영은 그 귀한 양식을 품에 안고 산길을 되돌아오며 몇 번이고 감사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 인심이 다 메마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받아온 일감을 밤새워 해치우며 그 품삯으로 도령에게 먹일 약재를 구했습니다. 도령은 소영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그가 어느새 지팡이를 짚고 방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씻겨놓은 도령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준수했습니다. 오뚝한 콧날과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총명한 눈빛은 그가 예사로운 거지가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넝마 같은 옷을 벗고 소영이 깨끗하게 기워준 무명옷을 입고 있으니 영락없는 양반집 귀공자의 자태가 풍겨 나왔습니다. 소영은 가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도령의 이름은 이몽룡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말투나 행동거지에서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임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몸이 회복되자 소영을 도와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로 장작을 패다가 손을 다치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나중에는 소영보다 더 능숙하게 땔감을 마련하고 망가진 오두막 곳곳을 수리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짝을 고쳐 달고 구멍난 지붕을 억새로 엮어 덮으니 오두막은 제법 사람 사는 집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산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소영이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몽룡이 조용히 다가와 책을 한 권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낡고해진 책이었지만 그는 그 책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몽룡은 소영에게 글을 아느냐고 물었고 소영이 어린 시절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조금 익혔다고 답하자 기뻐하며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야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몽룡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소영에게 글을 가르치며 성현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소영은 매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영의 좁았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몽룡은 가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비장함이 서려 있어 소영은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큰 뜻을 품고 있는 듯 했으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그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틋한 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남녀가 유별하고 신분의 벽이 엄연한 시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과 배려 섞인 행동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소영이 떠난 최 부자 댁은 나날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점순이 안살림을 맡은 이후로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워 아랫사람들을 부릴 줄만 알았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곡간의 곡식은 쥐가 파먹어 줄어들고 장독대의 장은 관리를 잘못하여 하얗게 골마지가 끼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윤이 반질반질 나던 마루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폐가처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인들은 점순의 눈을 피해 요령을 피우거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지만 점순은 이를 단속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도 주인의 불행을 감지했는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올랐던 암소는 여물을 거부한 채 누워만 있었고 씨암탉들은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외양간에서 원인 모를 불이나 소를 잃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조강지처 같은 며느리를 내쫓은 벌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복덩이를 발로 차버렸으니 집안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최 부자 댁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흘러나오던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대신 고함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만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최 부자 역시 집안이 예전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은 짜거나 맵기만 하여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고 빨래는 덜 헹구어져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소영이 차려주던 정갈한 밥상과 깨끗한 옷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최 부자는 문득 며느리가 억울하게 쫓겨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체면 때문에 차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점순을 나무랐지만 점순은 오히려 하인들 탓을 하며 바락바락 대들기만 할 뿐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도 날로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얻은 병이라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며느리가 나타나 울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점순이 가져다주는 탕약은 쓰기만 하고 효험이 없어 시어머니는 몰래 탕약을 화단에 버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날 며느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안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손발을 주물러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한숨만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점순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단 옷감을 몰래 내다 팔아 돈을 챙기고 곡간의 쌀을 빼돌려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 댁이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집도 아니니 챙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챙겨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돈주머니를 세어보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렸고 그 모습은 마치 쥐새끼가 곡식을 훔쳐 먹고 기뻐하는 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집안의 정기는 탁해지고 사악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속 오두막 주변에도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나고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몽룡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건장한 청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 무술을 연마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소영은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꽃잎을 날리던 어느 날 몽룡은 마침내 소영을 불렀습니다. 부인, 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몽룡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몽룡은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본래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집안이 몰락하여 거지를 떠돌며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힘을 길렀으니 조정에 나아가 억울한 백성들을 구하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노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영은 그의 원대한 꿈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소영은 몽룡의 떠나는 길을 위해 정성껏 짐을 꾸렸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 지은 튼튼한 무명옷과 버선, 그리고 먼 길 가며 먹을 주먹밥과 말린 나물들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면서 몰래 눈물을 훔쳤지만 몽룡 앞에서는 웃는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몽룡은 소영의 정성이 담긴 보따리를 받아 매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반드시 금이 환향하여 부인의 은혜를 갚겠소.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주시오. 그의 약속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굳은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짧고도 길었습니다. 몽룡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고 소영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두막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몽룡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소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몽룡이 남기고 간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이 오두막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몽룡이 떠난 후 소영은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산나물을 캐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몽룡이 공부하던 책들을 정리하며 그가 남긴 흔적을 어루만졌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발견된 몽룡의 글씨는 힘차고 기계가 넘쳐보는 것만으로도 소영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소영은 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기를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달빛을 타고 한양 하늘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한편 최부자댁의 불행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안채의 기둥 하나가 썩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안의 기운이 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목수를 불러 집을 수리하려 했지만 점수는 돈이 없다며 수리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야금야금 빼돌린 돈 때문에 고가는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점순의 비리를 눈치채고 추궁했지만 점순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들어눕는 신용을 했습니다. 기와집의 위용은 사라지고 곳곳에 비가 새는 흉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살던 거지 도령이 환골탈태하여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는 이야기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쫓겨난 최부자댁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거지 도령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더군. 눈빛이 형형한 것이 장군감이었다던데. 주막에 모인 남정네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몽룡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 삼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며느리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귀인을 알아본 것이라며 소영의 지혜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여름이 되고 뜨거운 태양 아래 곡식들이 익어갔습니다. 소영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고
산에서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건강한 구릿빛이 되었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더욱 맑고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힘들 때마다 몽룡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 한마디는 소영의 가슴속에 등불처럼 켜져 있어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최부자댁의 여름은 끔찍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겹치면서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점수는 더위를 핑계로 하루 종일 부채질만 해대며 하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위를 먹어 기력이 쇠하여 자리 보존하게 되었고 최 부자 역시 입맛을 잃어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집안의 활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음산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 부자 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조차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코를 막고 뛰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에 낯선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최 부자 댁의 사정과 쫓겨난 며느리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의 질문에 경계하면서도 최 부자 댁의 몰락과 며느리의 억울한 사연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나그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최 부자 댁 쪽을 응시하다가 이내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소영은 오두막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짐승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소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짐승의 발자국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뚜벅뚜벅 힘차고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가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산적이라도 나타난 것일까? 소영은 바늘을 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달빛 아래로 흐릿하게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선 그림자의 주인은 천천히 갓을 들어 올려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얼굴은 소영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몽룡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낡은 옷을 입은 거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옥대를 두른 위풍당당한 관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였으나 몽룡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몽룡은 성큼성큼 다가와 거친 소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내 약속대로 금이 환영하였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기다림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몽룡은 소영을 부축하여 일으키며 자신이 한양에 올라가 과거의 장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이 고을로 내려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소영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달려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몽룡의 뒤로는 관졸들이 화려한 가마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몽룡은 소영에게 정중히 청했습니다. 이제 이 가마를 타고 당당하게 마을로 내려갑시다. 부인의 억울함을 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소. 다음 날 아침 조용하던 상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마을 어귀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이몽룡이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를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 위의 관리가 예전 그 거지 도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분이 그때 그 거지 도령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고개를 들어 몽룡과 가마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행렬은 곧바로 최부자댁으로 향했습니다. 최부자댁 대문 앞은 순식간에 관졸들로 에워싸였고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 늦잠을 자고 있던 점수는 밖이 소란스럽자 무슨 구경거리라도 났나 싶어 부스스한 얼굴로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관졸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몽룡의 눈빛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매서웠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와 시어머니도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왔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몽룡은 말에서 내려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풍속을 해치고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쫓아낸 죄인을 심판하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몽룡은 가마문을 열게 했고 그 안에서 고운 비단옷을 입은 소영이 우아한 자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소영의 등장에 최 부자와 시어머니 그리고 점수는 마치 귀신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쫓겨나 얼어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고관대작의 부인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소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올리자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끄러움과 놀라움에 얼굴을 들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몽룡은 차가운 눈으로 점순을 지목하며 앞으로 나오라 명했습니다. 내 인연,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점순은 억울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변명했습니다. 나 나으리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친척으로 살림을 도와주러 왔을 뿐입니다요. 점수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몽룡은 코웃음을 치며 점순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며느리를 모함하고 집안의 재물을 빼돌린 것을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발뺌할 셈이냐. 점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증거가 있냐며 대들었습니다. 그때 몽룡이 관졸들에게 명하여 점순의 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관졸들은 점순의 방 장판, 밑과 천장 틈새를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보따리 하나를 찾아내어 몽룡 앞에 던졌습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시어머니의 폐물들과 곶간 열쇠, 그리고 엽전 꾸러미들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보따리 구석에서 나온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몽룡이 주머니를 열어 보이자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초록빛 옷가락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영이 훔쳤다고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만든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락지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 가락지만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점순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옷가락지가 점순의 짐꾸러미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가락지를 훔치고 소영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점순에게 다가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능멸하고 착한 며느리를 쫓아내게 만들었단 말이냐. 내 너를 믿고 집안을 맡겼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최 부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 없는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쳤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여우 같은 년의 말에 속아 너를 의심했구나.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시부모님의 참회에 소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점수는 이제 살려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몽룡의 발 아래 엎드려 머리를 짓지으며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욕심에 눈이 멀어 잠시 미쳤나 봅니다. 그러나 몽룡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몬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내 죄를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몽룡은 관졸들에게 명하여 점순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순의 비명소리가 최 부자댁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악행에 대한 응당한 대가였으며 마을의 정의가 바로 서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곤장 형벌이 끝나자 몽룡은 점순에게 즉시 마을을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붙이지 말라. 만약 또다시 눈에 띄면 그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점순은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쫓기듯 마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챙겼던 모든 재물은 몰수되어 최부자 댁으로 반환되었고 그녀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순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사필 규정이라 쑥덕거렸고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했습니다. 악한 기운이 물러가자 최부자 댁에는 다시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습니다. 점순이 사라진 후 최부자 댁 마당은 숙연해졌습니다. 최부자는 소영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아가 면목이 없구나.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다오. 네가 없던 지난 겨울이 나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소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렇게 다시 뵙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지난 일은 모두 잊고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요. 소영의 넓은 아량에 최부자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소영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앙금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몽룡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최부자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소영 부인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죽어가던 것을 살려주셨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부인의 덕행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부자는 몽룡의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하며 훌륭한 며느리를 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몽룡은 자신이 가져온 쌀과 비단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동안 소영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떡수연의 부부에게는 큰 상을 내려 그들의 의리를 치하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부지런히 움직였고 몽룡이 가져온 재물로 집안을 단장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잡초를 뽑아내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니 기와집은 금세 예전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최부자 댁의 경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이웃들이 떡과 술을 들고 찾아와 다시금 마을의 중심이 된 최부자 댁을 반겼습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자 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었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영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소영은 고운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떡쇠네와 몰래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몽룡은 잔치 마당 한편에서 최 부자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최 부자는 몽룡을 상석에 모시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덕분에 집안의 화근을 뿌리 뽑고 며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몽룡은 겸손하게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소영 부인의 덕입니다. 부인의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켰기에 오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달이 차오르는 밤 술잔에 비친 달 그림자마저 행복에 취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소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음식을 살폈습니다. 하인들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시부모님께 올릴 진지는 직접 짓고 싶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햅쌀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짓고 햇나물로 정갈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곁들여 안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받고 목이 메어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가 고생 많았다. 내 이제는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히 드세요. 제가 평생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무르익어 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몽룡은 잠시 자리를 피해 소영을 뒤뜰로 불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몽룡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이것은 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소영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옷가락지보다 더 귀한 산호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부인의 고결한 성품에 어울리는 물건을 고르느라 고심했습니다. 소영은 벅찬 감동에 말을 잇지 못하고 몽룡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 부자 댁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지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각의 이치가 실현된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꽃피우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게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소영과 몽룡 그리고 최 부자 부부가 함께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안방 창호지 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남은 것은 행복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소영은 다시 안주인의 자리로 돌아와 집안을 다스리게 되었고 몽룡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곳간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예전처럼 후해졌습니다. 힘든 시련을 겪어낸 후 맞이하는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소중했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처량하게 들리지 않고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당 나무도 가지를 흔들며 이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듯했습니다. 어사 출두에 소동이 지나가고 며칠 뒤 마을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몽룡은 관아의 급한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최 부자 내외를 정중히 모시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몽룡은 비록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영의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섬기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최 부자는 몽룡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귀한 인연이 맺어준 아들이라 여기고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몽룡을 위해 밤새워 지은 누비옷을 건네며 먼 길 가는 아들을 배웅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건강을 당부했습니다. 몽룡이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그를 배웅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소영은 몽룡의 말고삐를 잡고 마을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몽룡은 말 위에서 소영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지내시오. 내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항상 이곳에 머물 것이오. 틈나는 대로 서찰을 보낼 것이니 소식을 전해주시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몽룡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몽룡의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소영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약과 든든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몽룡을 떠나보낸 후 소영은 본격적으로 집안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순이 휩쓸고 간 자리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소영의 야무진 손길이 닿자 금세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우선 뒤죽박죽이 된 곳간을 정리하고 장부를 새로 만들어 재산 상황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점순이 빼돌리려다 실패한 곡식과 비단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다시 시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안방마님이 돌아오자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집안일에 매진했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뽑혀나가고 반질반질한 흙마당이 드러나자 집안에는 다시금 밝은 햇살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무엇보다 흐트러진 장맛을 되살리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묵은 된장 항아리를 열어 곰팡이를 걷어내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 바람을 쐬어주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소금물을 붓고 숯과 붉은 고추를 띄워 부정을 막으니 퀴퀴하던 냄새가 사라지고 구수한 장 냄새가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매일 아침 깨끗한 장작으로 불을 지펴 집안 전체에 훈훈한 온기가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솥뚜껑이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도마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부엌은 이제야 비로소 생명이 살아숨 쉬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시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몸에 좋은 약재를 구하여 정성껏 탕약을 다렸습니다. 그녀는 약탕기 앞에서 부채질을 하며 약이 잘 우러나기를 기도했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탕약을 남김없이 비우며 내 정성이 약보다 더하구나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 또한 소영이 차려주는 정갈한 밥상을 받고 입맛을 되찾아 잃어버렸던 살이 오르고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농사는 유난히 풍년이었습니다. 벼 이삭은 무거워 고개를 숙였고 과수원에는 감과 배가 탐스럽게 열려가지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소영은 하인들과 함께 들에 나가 추수를 거들었습니다. 그녀가 낫을 들고 벼를 베는 모습은 숙련된 농부 못지않았고 새참을 나르며 일꾼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안주인의 자태였습니다. 일꾼들은 소영이 건네는 막걸리 한 사발에 고단함을 잊고 흥겨운 노동요를 부르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곳간에는 햅쌀 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소영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지난날의 어려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수가 끝나자마자 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 쌀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약소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드세요. 소영의 따뜻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 부자댁의 선행은 널리 퍼져 인근 고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영을 일컬어 하늘이 내린 며느리라 부르며 존경에 맞이 않았습니다. 또한 소영은 대문 옆 행랑차에 하나를 깨끗이 수리하여 길 가는 나그네들을 위한 방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나 갈 곳 없을 때 겪었던 추위와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날이 저물어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최 부자댁 행랑채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따뜻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은 소영의 후한 인심에 감동하여 떠날 때마다 최 부자댁의 평안과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최 부자댁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좋은 기운과 덕담이 집안 가득 쌓여만 갔습니다. 최 부자댁의 안방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격하고 권위적이었던 시아버지는 이제 며느리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소영이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옆에서 실타래를 풀어주며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가족애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소영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그때마다 소영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어느 날 몽룡으로부터 반가운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몽룡은 서찰을 통해 한양에서의 생활과 조정의 일들을 상세히 전해왔습니다. 그는 훌륭한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소영과 최 부자댁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내년 봄에 다시 휴가를 얻어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시부모님 앞에서 몽룡의 편지를 읽어드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최 부자는 우리 몽룡이가 큰일을 하고 있구나 라며 대견해했고 시어머니는 내년 봄에는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며 벌써부터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소영이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겨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최 부자댁 안방은 온돌이 뜨끈하여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아늑함을 더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소영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몽룡이 선물한 산호 비녀를 어루만지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모진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귀한 인연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지 팥죽을 쑤는 날 소영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르고 찹쌀로 새알심을 빚어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솥에서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집안 식구들은 군침을 삼키며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소영은 팥죽 한 그릇을 먼저 떠서 사당에 올리고 조상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장독대에도 팥죽을 조금씩 뿌리며 집안의 애군을 막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소영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의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안방에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과 시원한 동치미, 그리고 소영이 직접 담근 겉절이가 올라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숟가락을 들며 올 한 해 다사다난했지만 이렇게 온 식구가 모여 따뜻한 밥을 먹으니 더 바랄 것이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 덕분에 늙은이가 호강한다 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소영은 시부모님의 그릇에 새알심을 더 얹어드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늘 이렇게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세요. 식사를 마친 후 소영은 마루 끝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그친 하늘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어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마당의 눈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소영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미는 맑고 시원한 공기가 머릿속을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1년 전 성황당에서 떨고 있던 거지 도령과 오두막에서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춥고 배고팠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떡쇠네가 마당을 지나가다 소영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님, 밤바람이 차니 어서 들어가십시오. 감기 드실라 걱정됩니다. 소영은 떡쇠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떡수의 아범도 오늘 고생 많았어요. 들어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몸 좀 녹이세요. 떡수에네는 굽신거리며 물러갔고 소영은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담장 너머 마을에서도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이 완벽한 정막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행복의 소리였습니다. 소영은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솜을 두툼하게 넣어 누빈 이불은 보기만 해도 포근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방문을 닫고 나오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해야 할 일도 쫓겨날 걱정도 굶주릴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며느리이자 존경받는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집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몽룡과의 인연은 마음 한구석의 아름다운 추억이자 든든한 약속으로 남아 그녀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소영의 방에도 호롱불이 꺼지고 고른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봄날의 꽃밭을 거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몽룡이 보내온 비단 가마를 타고 구름 위를 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꿈꾸든 그것은 평화롭고 행복한 꿈일 것입니다. 최부자댁 기와지붕 위로 소리 없이 눈이 내려앉아 세상의 모든 소란을 덮어주고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예시약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굴곡진 삶 끝에는 반드시 평온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소영이 겪은 모진 겨울은 결국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소영의 이야기처럼 반드시 볕들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최부자댁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기를, 그리고 꿈속에서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산골 마을에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영이 덮어주던 따뜻한 이불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머무는 이 밤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